사단장인 아버지를 면회 갔던 만삭의 임산부 여성이 부대 인근에서 양아치들에 의해 성희롱을 당하게 되고 이를 목격한 사단장 아버지가 그들을 소탕해버리고 정신개조까지 시켜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금요일 오전이었다. 국립현대사박물관의 큐레이터로 일하는 29세의 서지수는 서울 상봉터미널의 분주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철원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든 그녀의 몸은 보기에도 제법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다가올 여정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과 딸로서의 애틋한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강원도 철원,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제육보병사단 청성부대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 육군 소장 서정학 사단장이 있었다. 군내에서 청성의 신사로 불리는 아버지였다. 그는 불같은 성미의 맹장 스타일이 아닌 냉철한 이성과 탁월한 전략으로 수많은 위기를 돌파해 온 지장이었다. 그의 별명처럼 아버지는 늘 젠틀하고 품위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어 있었다. 지수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과도 같은 존재였다. 존경스럽지만 모든 페이지를 다 이해하기는 힘든. 그의 사랑은 늘 직접적인 표현 대신 사려 깊은 행동으로 드러났다. 지수가 어릴 적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 아버지는 밤새 그녀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지수가 대학 입시에 낙방하여 홀로 울고 있을 때 그는 말없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전집을 사와 책상 위에 놓아두었을 뿐이었다. 그 투박하고 서툰 표현 방식이 지수에게는 그 어떤 달콤한 위로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번 철원행은 그녀에게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현재 그녀는 박물관에서 6.25 전쟁 75주년 특별기획전 폐허 속에서 핀 푸른 별을 총괄하고 있었다. 청성부대는 그 전쟁의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을 온몸으로 겪어낸 그야말로 역사의 산증인이었다. 지수는 전시 자료 수집을 명분으로 그리고 곧 엄마가 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아버지가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느끼고 싶었다. 또한 뱃속의 아기 결이에게도 할아버지의 푸른 별처럼 맑고 총명한 기운을 전해주고픈 마음이 간절했다. 태명결은 역사의 결과 사람 사이의 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엄마 아빠의 바람을 담은 이름이었다. 버스는 서울의 회색빛 빌딩 숲을 벗어나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포천을 지나자 차창 밖 풍경은 급격하게 변했다. 나지막한 산들과 함께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철원 평야가 모습을 드러냈다. 황금빛으로 물든 추수가 끝난 논 위로 겨울을 재촉하는 스산한 바람이 훑고 지나갔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 평야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바로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묵직하게 만들었다. 버스가 신철원 시외버스 터미널에 잠시 정차했을 때였다. 2명의 남자가 버스의 한적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란스러움을 풍기며 올라탔다. 그들이 버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지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살짝 움츠렸다. 마치 잘 정돈된 박물관 전시실에 난폭한 침입자가 나타난 듯한 불쾌한 이질감이었다. 한 명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거친 인상의 남자였다. 다듬지 않은 수염과 옆으로 찢어진 험악한 눈매, 값싼 가죽 재킷 아래로 언뜻 보이는 문신은 그의 직업을 짐작게 했다. 그의 이름은 고강일이었다. 그는 철원과 포천 일대에서 사채업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세력을 키워가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다. 다른 한 명은 그보다 젊었지만 훨씬 더 경박하고 폭력적인 기운을 풍기는 남자 백승철이었다. 그는 고강일의 수족이자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대원이었다. 그들은 오늘 빚을 갚지 않고 철원 근처 군부대 영내 상가 PX에 숨어든 채무자를 작업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아 씨발. 족같은 동네. 올 때마다 재수 없어. 고강일이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뱉으며 버스 안을 훑었다. 그의 뱀 같은 시선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지수에게 멈췄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하얀 피부는 그의 탁한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형님,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런 인형 같은 게 이런 촌구석 버스에는 왜 타고 있답니까? 백승철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강일의 옆구리를 찔렀다. 글쎄다. 보아하니. 가진 건 좀 있어 보이는데. 표정이 아주 고고해서 한번 망가뜨려 보고 싶게 생겼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지수의 바로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저속하고 위협적인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저런 여자는 밤에 어떨까? 겉으로는 책이나 읽고 조용한 척하지만 침대 위에서는 아주 요부가 따로 없을걸. 배 부른 거 보니까 남편 새끼는 아주 좋겠네. 근데 저런 마누라를 이렇게 혼자 굴리는 거 보면 그 새끼도 별 볼 일 없는 놈인가 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오늘 밤에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 안 그러냐? 철원에 우리 아지트도 있는데.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의 글자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뱃속의 결의가 불안한 듯 작게 움직였다. 지수는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듯 자신의 배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녀는 큐레이터로서 수많은 유물과 작품들을 분석해왔다. 그녀의 눈에 저 두 남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문명화된 사회의 규범 밖에서 오직 약탈과 폭력의 본능만으로 움직이는 야생의 들개와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성적으로는 그들을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본능적인 공포는 어쩔 수 없었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모두 창밖만 보거나 골아떨어져 있었다. 이 고립된 공간, 광활한 철원 평야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공포 속에서 시간을 견뎌내던 그때 고강일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마치 친절을 베푸는 듯한 위선적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책만 보느라 목 아프겠네. 우리랑 얘기나 좀 하면서 가지. 배도 무거운데 혼자 여행하는 건가? 용감하시네.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느끼했지만 그 안에는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함이 숨어 있었다. 지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관심 없습니다. 조용히 가고 싶으니 자리를 비켜주시죠.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고강일의 눈썹이 꿈틀했다. 백승철이 뒤에서 거들었다. 이야, 이 아가씨 보통 내기가 아니네. 우리 형님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구는 여자는 오랜만인데? 마음에 쏙 드는데? 남편은 뭐 하시길래 이렇게 예쁜 부인을 이 험한 곳에 혼자 보낸대? 군인인가? 아니면 뭐 대단한 벼슬이라도 하시는 양반이야? 고강일은 끈질기게 그녀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해 들어왔다. 그의 불쾌한 시선이 그녀의 배를 노골적으로 훑었다. 지수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고강일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려고? 우리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였다.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틀며 크게 요동쳤다. 중심을 잃은 지수의 몸이 고강일의 품으로 쓰러지듯 기울었고 그 순간 고강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배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와 더러운 욕망이 담긴 폭력적인 접촉이었다. 그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굴욕적인 감촉에 지수의 세상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다. 고강일의 손이 지수의 배를 강하게 움켜쥐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다. 이성적인 사고가 정지하고 그 자리를 원초적인 공포와 함께 예상치 못했던 차가운 분노가 채웠다. 그것은 연약한 임산부 서지수의 분노가 아니었다. 뱃속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이자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 청성의 신사의 딸로서 자신의 존엄을 짓밟은 불결한 존재에 대한 맹렬한 경멸이었다. 내 몸에서 손대.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지수는 이가 부서져라 악물며 쥐어짜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과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고강일의 가슴을 세차게 밀쳐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고강일은 순간 당황하여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눈물과 함께 용서를 빌 것이라 예상했지 이토록 앙칼진 반격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당황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 계집을 철저하게 짓밟아줘야겠다는 잔인한 욕망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 미친년이 오늘 여기서 돼지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고강일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뒤에 있던 백승철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형님, 저런 년은 말이 안 통합니다. 혀를 뽑아버리든가 다리를 분질러 놔야 정신을 차립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이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겁에 질린 버스 기사가 손님들 제발 좀 진정하세요. 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신경은 자신들을 노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수에게 향해 있었다. 마침내 버스가 끼익 소리를 내며 종점인 동송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지수는 거의 탈출하듯 버스에서 내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백승철이 고의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쳤다. 그 바람에 그녀가 소중하게 메고 있던 에코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방 안에서 그녀의 취재 수첩과 필기구 그리고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로 준비했던 양장으로 제본된 희귀 역사서 한 권이 쏟아져 나왔다. 백승철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바닥에 떨어진 그 책을 보란듯이 군홧발로 짓밟았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양장본 표지가 꺾이고 흙먼지 묻은 발자국이 그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아! 지수의 눈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신체적인 위협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그녀가 평생을 바쳐온 역사라는 가치 그 자체가 저 더러운 발 아래에서 짓밟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책을 주워들 힘도 없이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렸다.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부는 철원 동송 터미널은 마치 세상의 끝처럼 황량하고 쓸쓸했다. 그녀가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고강일과 백승철이 그 뒤를 따라 내렸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장난기나 희롱의 기색은 없었다. 오직 사냥감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은 포식자의 노골적인 폭력성과 잔인함만이 남아있었다. 어딜 도망가려고. 이제부터 시작인데. 고강일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조용한 데 가서 우리랑 얘기 좀 하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역사 공부 오빠들이 몸으로 아주 자세하게 시켜줄게. 백승철이 뒤에서 퇴로를 막으며 역겹게 낄낄거렸다. 그들이 지수를 어두운 터미널 구석으로 끌고 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툭. 어디선가 중후한 세단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 모든 소란을 잠재우며 낮게 울려 퍼졌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그 소리는 모든 사람의 신경을 잡아끄는 묘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고강일과 백승철이 신경질적으로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터미널 주차장 한편에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 그리고 그 차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내리고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 반짝이는 전투화.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자세는 그 어떤 청년보다도 꼿꼿했다. 그는 군인이라기보다는 명문 사립대의 원로 교수와도 같은 지적이고 단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바로 지수의 아버지 서정학 사단장이었다. 그는 딸이 온다는 소식에 가장 아끼는 부관 한 명만을 대동하고 직접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아버지를 본 지수의 눈에 안도와 함께 새로운 불안감이 스쳤다. 자신의 일 때문에 평생을 명예롭게 살아온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고강일과 백승철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서정학의 어깨에 달린 별을 보았지만 그의 점잖고 학자 같은 풍모에 마지막 남은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말았다. 그들은 힘이란 오직 우락부락한 근육과 고함 소리에서 나온다고 믿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고강일은 오히려 비웃음을 흘리며 서정학을 향해 턱짓했다. 웬 늙은 군인이. 딸내미 마중 나왔나? 쯧쯧 애 교육 좀 잘 시키시오.
길에서 아무한테나 고양이처럼 앙칼지게 대들지 말라고. 그 말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평화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 서정학 사단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청성의 신사라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별명과 그가 애써 유지해왔던 이성이라는 얇은 막이 산산조각 나며 부서져 내렸다. 그의 눈빛이 따뜻한 지성인의 그것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는 푸른 별의 차가운 섬광으로 변했다. 그는 딸의 울음 섞인 얼굴과 그 발치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짓밟혀 있는 책 한 권을 보았다. 그의 몸이 움직인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예술에 가까운 정밀하고 효율적인 제압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고강일의 팔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고강일이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려 하자 서정학은 그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몸을 반바퀴 돌린 뒤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비명과 함께 고강일의 팔이 부자연스럽게 꺾였다. 그가 고통으로 주저앉는 순간 서정학의 군합발이 그의 오금을 정확히 걷어찼다. 고강일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백승철이 뒤늦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서정학은 그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명치에 자신의 팔꿈치를 대포처럼 꽂아 넣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백승철은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쓰러져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그 모든 과정이 단 5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신사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수십 년간 최전방을 지켜온 인간 병기의 모습이었다. 서정학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두 남자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본 후 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2명의 장정을 맨손으로 때려 눕힌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분하고 정중했다. 이 대령, 나 서정학일세. 좋은 오후군. 다름이 아니라 지금 동송터미널에 청소할 인력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폐기해야 할 쓰레기가 2점 있네. 아, 그리고 이 일대는 당분간 역사적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 자네 선에서 접근 통제를 좀 부탁하네. 그럼 수고하게. 그는 청소, 쓰레기, 연구라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학술적인 단어들로 이 상황에 대한 완벽한 통제와 무자비한 후속 조치를 명령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책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 책 표지의 발자국을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그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떨고 있는 딸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이제 괜찮다. 내 딸아. 이제 다 괜찮아. 지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몸이 거대한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평생을 고요한 호수처럼 살아온 아버지. 그 호수의 가장 깊은 심연에 잠들어 있던 푸른 별의 분노가 마침내 깨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저 2명의 어리석은 들개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지적인 방식의 지옥을 선사하게 될 터였다. 서정학 사단장이 전화를 끊자마자 동송터미널의 공기는 급격하게 변했다. 어디선가 나타난 헌병 순찰차들이 순식간에 터미널의 모든 출입구를 차단했다.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무장한 군인들은 민간인들의 접근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막으며 사건 현장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다. 그것은 요란한 경고나 위협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욱 압도적인 통제력을 느끼게 했다. 서정학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2 남자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으로 한 번 훑어본 뒤 딸 지수에게 다가갔다. 가자, 집으로.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아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알 수 있었다.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화산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관사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지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철원의 가을 풍경을 보며 자신의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방금 전 목격한 아버지의 모습. 평생을 학자처럼 신사처럼 살아온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카롭고 무자비한 일격.
그 모습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자신이 그 분노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아빠,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 서정학은 앞만 본 채로 나지막이 딸의 말을 잘랐다. 무지하고 천박한 것들이 지식과 교양의 가치를 짓밟은 것이지. 그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분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다. 그의 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닌 문명과 야만, 지성과 무지의 대결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지수는 그 말의 무게를 깨닫고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사단장 관사는 서정학의 서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사방의 벽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역사, 철학, 군사 전략에 관한 수만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옅은 잉크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곳은 그의 성역이자 모든 전략이 탄생하는 두뇌부였다. 그는 딸에게 직접 따뜻한 유자차를 타주었다. 그리고는 찢어지고 더럽혀진 역사서의 표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마치 상처 입은 아이를 어루만지는 듯한 손길이었다. 이 책은 한 역사학자가 자신의 평생을 바쳐 쓴 피와 땀의 결정체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지혜가 담겨 있지. 저들은 단순히 종이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무게를 모독한 게야. 그는 책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알려줘야겠지. 지식의 무게가, 역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줄 테니. 그날 밤 지수가 안정을 되찾고 잠든 것을 확인한 서정학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특별교육 계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첩에 마치 하나의 정교한 군사작전을 짜듯 단계별 교육 목표와 세부 실행 계획을 빈틈없이 설계해 나갔다. 그리고는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다. 사단 정훈 공보부, 신병교육대 훈련시설관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군사관학교의 한 역사 교수에게였다. 청성의 신사가 기획한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지적인 교실이 그렇게 조용히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고강일과 백승철은 헌병대 유치장이 아닌 신병교육대 내의 한 격리된 강의실에서 눈을 떴다.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2개, 그리고 거대한 칠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들이 어리둥절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할 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서정학 사단장이 들어섰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각 잡힌 정복 차림이었다. 손에는 분필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는 영락없는 엄격한 교수의 모습이었다. 지금부터 두 사람에 대한 특별 보충 학습을 시작한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의실의 싸늘한 공기를 갈랐다. 학습 기간은 총 4주.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이 교실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모든 숙식은 여기서 해결한다. 고강일이 피식 헛웃음을 쳤다. 뭡니까가 지금? 우리랑 장난해요? 그냥 감방에 쳐넣든가 아니면 죽도록 패든가. 이게 무슨 유치한. 조용. 서정학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고강일의 입이 저절로 닫혔다. 그의 눈빛은 웃음기 하나 없는 절대적인 지배자의 그것이었다. 서정학은 칠판으로 다가가 또박또박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특별 보충 학습 커리큘럼. 1단계 육체를 통한 독서 352시간. 목표 지식의 물리적 무게를 체감한다. 내용 그대들이 짓밟은 역사서 철원평야의 전투들 총 352페이지의 페이지 수에 입각하여 1페이지 당 8구표표기 100회 앉았다 일어서기 100회를 실시한다. 총 8구표표기 35,200회 앉았다 일어서기 35,200회. 하루 12시간씩 쉬지 않고 진행한다. 2단계 정신을 통한 역사체험 168시간. 목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배양한다. 내용 6.25 전쟁 당시 청성부대 참전 용사들의 증언록 10권 총 5,000페이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고 매일 저녁 나에게 직접 암송하여 검사를 받는다. 또한 전쟁 기록 필름 무삭 재판을 하루 8시간씩 시청한다. 눈을 감거나 조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3단계 최종평가 96시간. 목표 학습 내용의 내재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 가능성 타진. 내용 폭력의 기원과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A 사용지 100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된 논문은 내가 직접 채점하며 통과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1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칠판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고강일과 백승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계획이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었다.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가장 잔인하고 지적인 방식의 고문이었다. 자, 서정학은 분필을 내려놓고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온화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악마의 미소보다도 더 소름 끼쳤다. 그는 짓밟혔던 그 역사책의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수업을 시작하지. 1페이지 서문 우리는 왜 싸워야 했는가. 팔굽혀펴기 100회. 실시. 그의 명령에 건장한 헌병 조교 2명이 강의실로 들어와 그들의 등을 강제로 바닥에 누르고 팔굽혀펴기 자세를 만들었다. 하나, 둘, 셋. 조교의 우렁찬 구령소리와 함께 두 남자의 비명이 뒤섞이며 청성의 신사가 마련한 광인의 교실, 그 지옥 같은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지옥의 교실, 그 첫날에 해가 저물었을 때 고강일과 백승철은 자신들이 알던 세상의 모든 법칙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페이지와 횟수로만 존재하는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기계에 불과했다. 1단계 육체를 통한 독서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잔혹했다. 첫날 그들은 352페이지 중 고작 5페이지, 즉 팔굽혀펴기 500회와 앉았다 일어서기 500회를 마쳤을 뿐이었지만 온몸의 근육은 이미 비명을 지르다 못해 파열 직전에 이른 듯했다. 밤이 되어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헌병 조교가 떠먹여주는 미음을 짐승처럼 하차먹어야 했다. 그 굴욕감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숙이 그들의 자존심을 파고들었다.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면서 고통은 일상이 되었다. 그들의 비명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헌병 조교들은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 오직 횟수를 세고 자세를 교정할 뿐이었다. 강의실에 설치된 CCTV는 24시간 내내 그들을 감시했고 그 렌즈 너머에는 청성의 신사의 차가운 눈빛이 도사리고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17. 똑바로 안 합니까? 가슴이 바닥에 닿도록. 23. 엉덩이 뒤로 빼지 않습니다. 자세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카운트합니다. 그들의 몸은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 근육은 찢어지고 회복되기를 반복하며 기괴한 형태로 부풀어 올랐고 피부는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육체는 평생 가장 강인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평생을 형님으로 군림했던 고강일의 육체는 젊고 악발이 근성이 있던 백승철보다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백승철이 고통을 참아가며 50회를 채울 때 고강일은 30회 만에 바닥에 고꾸라지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백승철은 고강일이 끝내지 못한 횟수까지 채워야만 했다. 백승철의 눈에 더 이상 고강일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보다 나약하고 한심한 중년 남자에 불과했다. 훈련 1주차가 끝나갈 무렵 마침내 고강일이 완전히 무너졌다. 102페이지, 즉 1200회째의 팔굽혀펴기를 하던 도중 그의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힌 채 바닥에서 발작했다. 조교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듯 대기하고 있던 군의관을 호출했다. 군의관은 고강일의 상태를 살피고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급성 근육 손상을 진단했다. 그는 즉시 링거를 통해 수액과 영양제를 주입받았다. 고강일은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군의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러다 저 죽습니다.
제발, 제발 여기서 꺼내주세요. 군의관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상태가 훈련 속행 가능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차트에 서명하고는 묵묵히 강의실을 나갔다. 그 완벽한 무시 앞에서 고강일은 탈출구가 전혀 없는 완벽하게 설계된 지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규했다. 지옥 같은 2주가 흘러 그들은 마침내 352페이지의 마지막 횟수를 채웠다. 총 7400회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이었다. 그들의 몸은 지방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잔근육으로 뒤덮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눈은 깊게 패여 공허한 빛만이 감돌았다. 그들은 이제 최악은 끝났다고 아주 잠시나마 생각했다.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었다. 2단계 정신을 통한 역사 체험은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왔다. 강의실의 칠판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바뀌었고 그들 앞에는 두꺼운 증언록 10권이 놓였다. 지금부터 이 증언록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한다. 매일 저녁 내가 직접 검사하겠다.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잠자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서정학 사단장이 직접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증언록을 펼쳤다. 그 안에는 6.25 전쟁 당시 이곳 철원 평야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전투의 기록들이 참전 용사들의 피 끓는 목소리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옆에서 함께 웃던 전우의 머리가 포탄 파편에 맞아 수박처럼 터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가, 그 뇌수가 내 얼굴에 다 튀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닦아낼 생각도 못하고 그저 총을 쏘았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우리는 3일을 굶었습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 얼어붙은 전우의 시신을 방패 삼아 그 뒤에서 눈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 눈이 얼마나 달았던지 그들은 그 끔찍한 기록들을 기계처럼 외우고 은조려야 했다. 밤이 되면 서정학 사단장이나 혹은 그가 보낸 정훈 장교 앞에서 감정 없는 목소리로 암송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가차없이 처음으로 돌아갔다. 낮에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전쟁 기록 필름을 시청해야 했다. 그것은 TV 다큐멘터리처럼 편집된 영상이 아니었다. 종군 기자들이 촬영한 아무런 여과 없는 날것의 영상이었다. 포탄에 찢겨나가는 젊은 병사들의 육체, 불타는 도시 속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의 모습,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 그 영상은 소리와 함께 그들의 망막과 고막에 그리고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들의 세계는 점차 현실과 역사의 경계를 잃어갔다.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그들은 백마고지의 병사가 되어 있었고 옆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전우가 죽어나갔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시시껄렁한 폭력과 돈 몇 푼에 목숨을 걸었던 과거의 삶이 이 거대한 국가적 비극과 인류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의미 없는 것이었는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3주차가 끝나갈 무렵 백승철이 먼저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그날 암송해야 할 부분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자신의 소대원들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한 노병의 증언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때 내 동료들의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던 그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서 거기까지 암송하던 백승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끄끄거리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증언록 위로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70년 전 이름도 모르는 그 노병의 슬픔에 그의 죽어간 전우들의 넋에 온전히 감정이 동기화되어 울고 있었던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고강일은 그를 비웃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백승철이 멈췄던 그 다음 문장을 나지막이 읊었다. 아직도 코끝에서 떠나지를 않기 때문이요.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가해자와 공범이라는 관계는 없었다. 오직 거대한 역사의 비극 앞에서 함께 슬퍼하는 두 명의 나약한 인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밤 암송 검사를 하러 들어온 정훈 장교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본 뒤 이렇게 보고했다. 보고. 대상 백승철 감정 동기화 현상으로 인한 과업 일시 중단.
대상 고강일 과업보조. 특이사항으로 판단됨. 장교가 떠나간 강의실.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흑백의 전쟁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두 남자는 그 스크린의 공허한 빛을 함께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정신은 이제 청성의 신사가 설계한 거대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 미로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2단계 정신을 통한 역사 체험이 끝났을 때 고강일과 백승철의 정신은 마치 오랜 전쟁을 치른 폐허와도 같았다.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던 오만함과 폭력성, 즉흥적인 욕망들은 수많은 죽음과 고통의 파도에 씻겨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텅 비어버린 자리에 그들은 이제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3단계 최종 평가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들 앞에는 A 사용지 100장과 펜 한 자루씩이 놓였다. 칠판에는 서정학 사단장이 직접 쓴 논문의 주제가 적혀 있었다. 주제 폭력의 기원과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 주제를 보는 순간 두 남자는 실소했다. 평생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자신들에게 100페이지짜리 논문이라니. 이것은 어쩌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선 지적인 영역에서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게 만들려는 청성의 신사가 설계한 마지막 함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실패는 곧 1단계부터의 무한 반복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펜을 잡았다. 평생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 주먹을 쥐는 데만 익숙했던 손으로 어색하게 펜을 쥐었다. 첫 문장을 쓰는 것은 마치 천근만근의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도 어려웠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팔굽혀펴기를 하며 느꼈던 근육의 비명소리와 스크린 속에서 울려 퍼지던 포탄의 굉음, 그리고 증언록에 담겨있던 노병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한데 뒤엉켜 제대로 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서로를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형님, 그 증언록에서 백마고지 전투의 원인이 결국 작은 영토 분쟁에서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폭력의 기원이라는 게 그런 사소한 욕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 그랬지. 그리고 그 작은 욕심이 결국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 그게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고. 한 사람의 폭력은 결코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아. 그 가족, 그 주변 그리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 그들은 지난 3주간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과 정신에 강제로 주입되었던 지식과 감정의 파편들을 필사적으로 끄집어내어 맞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논문을 쓰는 과정이 아니었다. 파괴되었던 자신들의 내면을 역사의 비극과 타인의 고통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재건축하는 과정이었다. 마지막 96시간이 끝나기 직전 그들은 마침내 100페이지에 달하는 자필 원고를 완성했다. 그들의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이고 잉크로 얼룩져 있었다. 원고의 내용은 학술적인 가치는 전혀 없는 투박하고 거친 문장들의 나열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헤매고 돌아온 두 인간의 처절한 자기 고백과 성찰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논문은 서정학 사단장에게 제출되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딸 지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틀에 걸쳐 100페이지의 원고를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는 문법이나 논리적 비약을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 행간에 숨어있는 진심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로 길고 길었던 4주간의 특별 보충 학습은 끝이 났다. 며칠 후 고강일과 백승철은 사단장 관사로 불려갔다. 그들은 말끔하게 세탁된 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난 한 달의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겨놓았다. 그들은 서정학 사단장과 이제는 출산을 코앞에 둔 지수의 앞에 섰다. 고강일이 먼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저희가 휘두른 폭력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한 사회가 수천 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약속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고 진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욕망이나 오만이 아닌 깊은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저희가 짓밟은 것은 책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한 아버지의 사랑과 한 시대의 역사를, 그리고 곧 태어날 한 아이의 미래에 담긴 모든 가능성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의 무지를 고백할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지수는 말없이 아버지가 수리해준 그 역사책을 들어보였다. 당신들은 4주간 이 책 한 권의 값보다 훨씬 더 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 배움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피와 땀으로 쓴 그 100페이지의 반성문이 당신들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무겁고도 신성한 책임을 부여하는 선고였다. 1년 후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국립현대사박물관. 지수가 기획한 6.25 전쟁 75주년 특별기획전 폐허 속에서 핀 푸른 별이 성공적으로 막을 올렸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자원봉사자 2명이 관람객들에게 전시 유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고강일과 백승철이었다. 그들은 사회로 돌아온 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을 찾았다. 그들은 주간에는 작은 배송업체를 운영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벌었고, 야간에는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자신들이 짓밟았던 역사와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말이면 이곳 박물관에서 자신들이 몸소 체험했던 역사의 무게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전시 개막식 날 지수는 아들 결의를 안고 아버지 서정학과 함께 전시장을 찾았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중년 신사가 된 아버지는 손주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고강일과 백승철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얼마 후 전역한 서정학의 집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고강일이 보낸 것이었다. 메일에는 그와 백승철의 첫 학기 성적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과목에서 통과를 의미하는 점수들이었다. 그리고 메일의 제목은 아주 짧고 간결했다. 제목 1페이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정학은 메일을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서 아들 결의가 할아버지의 서재에 꽂힌 수많은 책들 중 유독 푸른 별이 그려진 책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청성의 신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특이했던 마지막 전투에서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적을 섬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적을 교육시켰다. 그는 강철 같은 의지로 뒷받침된 지식과 역사의 무게가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푸른 별 아래에서 시작되었던 한 가족의 시련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지는 희망의 약속이 되어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